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B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차 시에 거쳐서 자본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려고 활동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일주 연장됨에 따라서 또 강의를 찍게 되었네요. 그래도 집중 잘 해주세요. 자,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왜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양만큼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작 정말 필요한 자원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인간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희소성이라는 말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존재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량은 A가 10개가 있고요. 사람들의 수요, 그 A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1개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B라는 물건은 이 세상에 총 1000만 개가 있는데 B라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20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 비교를 해보면 A라는 물건의 존재량 자체가 B라는 물건보다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쵸? 존재량 자체는 적지만 인간의 욕망과 비교해 봤을 때 A의 존재량은 수요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희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희소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B라는 물건의 경우에는 존재량 자체는 A보다 훨씬 많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 존재량보다 훨씬 더 크죠. 이런 경우는 희소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A처럼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희소하다고 하지 않고 희귀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시나요? 네, 랍스터 맛있잖아요. 랍스터를 보면은 보통 발이 2개가 달려 있어요. 발이 하나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게에 있는 살이 되게 맛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같은 돈이면 2개 달린 걸 사겠죠. 그래서 집게발이 하나인 바닷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개의 집게발을 가진 가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대적인 존재량 자체는 집게발이 하나인 바닷가재가 더 적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게발이 2개 달려있는 바닷가재가 더 인기가 많아서 더 가격도 비싸고 희소하다고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성, 희소성 단어 잘 구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합리적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익은 무엇이냐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은 나한테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편익입니다. 진짜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만족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모두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회비용은 무엇이냐?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 공짜 사은품을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 만약에 우리가 공짜 사은품을 받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다고 칩시다. 그 사은품을 받는데 직접적인 돈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불을 한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을 테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공짜 사은품을 받는데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공짜인 것 같아도 무언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선택의 대안이 3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그럴 땐 기회비용을 어떻게 구하냐? 네, 잘 기억해 주세요.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가치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000원을 갖고 어디다 쓸지 지금 고민 중이야. 이 10,000원은 무조건 쓸 거예요. 대안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국엔 갈 수 없지만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자, PC방을 갈지, 노래방을 갈지, 영화관을 갈지 고민을 합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 갈지 고민을 하면서 어디를 갔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영화관에 가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1등.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노래방을 가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PC방이 만족도가 제일 낮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영화관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영화관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뭐냐? 자, 영화관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것은 PC방과 노래방에 가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노래방이죠. 노래방을 선택했을 때의 그 만족감 플러스 10,000원 돈을 썼죠. 10,000원을 더한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얻는 만족감은 내가 돈으로 직접 지불한 것이 아닌데도 기회비용에 들어가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꼭 반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요. 시험에 나올 때 가장 많이 틀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회비용에는 내가 직접 돈으로 지불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 돈으로 지불하진 않지만 들어가는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구할 때 단순히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화폐로 지출하진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인 암묵적 비용을 다 구해서 더해서 기회비용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사실 잘 감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연습해 봅시다. 보세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갑이. 갑이 5일 동안 식당 문을 닫고 해외여행을 다녀올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지금은 못 가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갑은 200만 원의 경비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이 식당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1일 순수익은 20만 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잠깐 정지 버튼 눌러놓고 여기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뭔지 구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기회비용을 한번 스스로 구해보세요. 자, 구해보았나요? 명시적 비용은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했어. 자, 갑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경비가 얼마 든다고? 200만 원이 든다고 했죠. 200만 원은 갑이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200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암묵적 비용은 뭐냐? 암묵적 비용은 화폐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자, 갑은 지금 선택지가 2개가 있어. 갑은 해외여행을 갈지, 그냥 식당 운영을 계속 할지. 이 2가지 대안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외여행을 가게 돼버리면은 식당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쵸?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식당 운영을 계속했다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암묵적 비용인 거죠. 자, 해외여행을 가면 갑은 5일 동안 식당 문을 닫아야 돼요. 하루 순수익이 20만 원이라고 했죠. 갑은 해외여행을 가게 됨으로써 20만 원을 5일 동안 잃어버려서 총 100만 원을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래서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거라고 했죠. 200만 원과 100만 원을 합쳐서 기회비용은 총 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선택함으로써 갑은 3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갑이 해외여행을 감으로써 얻는 편익이 300만 원보다 크다면은 갑은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알겠나요? 합리적 선택 잘 알겠죠? 네, 편익과 기회비용의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기회비용 구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도 잘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하나의 비용이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자, 매몰 비용이 뭐냐? 매몰 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으면 딱 이해가 될 거야. 자, 예시 봅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뷔페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식사하기 위해 10,00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시간짜리 식사인데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배가 불렀던 거지. 그래서 을은 이 10,000원이 아까워서 더 먹을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예요. 선택지. 첫 번째 선택지는 더 먹는다. 이고요. 두 번째 선택은 그만 먹는다. 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을이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을이 지불한 10,000원이 돌아오나요? 10,000원이 안 돌아오죠. 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 1번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2번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계산해 본 다음에 더 편익이 큰 쪽,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 근데 이 4가지의 그 어디에도 뷔페비로 지불한 10,000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때문에 지금 더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야. 10,000원을 빼고 단순히 더 먹었을 때의 이익과 더 안 먹었을 때의 이익만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은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부른데도 10,000원을 아까워하면서 더 먹는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이미 지불한 10,000원은 더 먹든 안 먹든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대학교 때 매몰 비용이란 개념을 처음 배웠거든요. 이 개념을 배우고 나니까 좀 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남긴다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배부른데 더 먹으면은 만족감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이거 매몰 비용이지 하고 쿨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매몰 비용을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합리적 선택의 의미, 매몰 비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봄으로써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고왕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휴대폰을 사려고 찾아봤더니 중고 스마트폰을 파는 판매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건으로 가격과 상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 조건을 보고 잠시 정지 버튼 눌러놓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매자의 휴대폰을 살 것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나요? 저라면은 아마도 C 판매자의 것을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A급이면 미세 흠집이면 괜찮고 가격도 제일 합리적으로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 상태면은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숨겨져 있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자기들만 알고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은 정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배터리 수명과 사용 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 쳐도 배터리 수명이 C가 최악이네요. 그쵸? 네. 자, 여러분은
이 숨겨진 정보를 보고 여러분의 선택에 만족하나요? 저는 아니요입니다. 저는 배터리 수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터리 수명이 짧으면은 조금만 써도 막 꺼져버리고 맨날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전 이 정보가 주어졌다면은 절대 C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선택에 만족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그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알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침수 경험이 있는 것, 사고 경험이 있는 것도 다 숨기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그 피해는 소비자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정보가 많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합리적 선택의 한계. 첫 번째, 개인이 그 선택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계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포드사는 왜 그랬을까? 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포드사가 미국 자동차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핀토라는 소형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저도 막 이때 태어났을 땐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핀토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는데 이 차를 다른 차가 뒤에서 박으면은 연료 탱크가 쉽게 밀려 들어가서 폭발하는 어떤 결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회사를 고소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막 조사가 일어났겠죠.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이미 이러한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럼 포드사는 왜 이런 결함을 알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포드사는 핀토의 결함을 알았을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네요. 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봤을 때 부품을 모두 교체해 주는데 드는 비용은 1억 3,700만 달러인데 비해 이 결함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과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4,950만 달러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와, 사람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중립적인 선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는 이제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밑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봤나요? 포드사의 조치는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상황만 지켜봤을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했고 무엇이 이익인지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포드사 입장에서는 부품을 다 교체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사고가 날 때마다 수리해주고 위로금 주면은 그게 더 싸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 선택을 했구나,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기엔 뭔가 찝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포드사의 합리적 선택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네, 이게 두 번째 한계입니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리적 선택이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 선택만 맹신하면은 안 된다라는 교훈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타인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합리적 선택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은 끝이 났는데요. 오늘 따로 과제는 내주지 않을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해 주세요.